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FOMC가 열렸죠. 이 FOMC 결과에 따라서 미국 시장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 영향 그리고 FOMC에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패드와처 중에 한 분이시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에 금토일 때도 나오시고 또 네네. 오늘 FOMC 때도 나오시니까 뭐 전형적인 뭐 중앙은행 와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예상대로 5월 FOMC는 0.25%포인트 25p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네. 그 연준 기준금리가 5에서 5.25%. 네네네. 근데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네네네. 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또 사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내려오곤 있지만 4%대에서 이제 뭐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 그리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느리게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예. 4%대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저희가 뭐 한 8%대를 봐서 그렇지 사실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훨씬 높은, 두 배 그렇죠. 높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3월에 은행권 위기가, 뱅크데믹이라고 하는 은행권 위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그 연준과 미국 재무부와 FDIC 예금보험공사가 합동작전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일단 1차 위기는 대충 진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연준이 물가 때문에 사실 물가 중심의 정책을 지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가가 아직 높으니까 이번에 올려두고 상황을 좀 보겠다. 다만 예. 저는 이번에 올린 것이 약간 도비시 하이크, 그러니까 약간 비둘기적인 인상,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전보다 말이 점점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약간의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 3월 달의 얘기였다면, 지금은 앞으로 그동안의 금융 긴축의 효과가 누적된 것과, 그리고 그것이 약간의 레그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보면서 앞으로 금리 결정을 하겠다, 타이트닝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미 조건을 달았다는 것은 예전에 조건이 없이 우리는 타이트닝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더 그렇죠. 이제 조비시한 스테이지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말이 뭐 복수로 뭔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말이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연준 금리 인상 발표 이거는 뭐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대로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듣고 싶던 말이 두 개가 있었죠. 네. 하나는 금리 언제 중단하냐, 인상을. 두 번째로 언제 인하 시작하냐라는 듣고 싶었던 말 두 마디가 있었는데, 그 두 마디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데이터 보면서 하겠다. 예전보다 우리가 약간 도비시해진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물가 중심의 팔러시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직은 금리를 멈추는 동결 시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는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를 보겠다라는 예.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전히 올해 내에 금리 인하 없으니까 제발 꿈 좀 깨세요라고 계속해서 이제 파월 의장은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연준의 정책 기조상 올해 내에 금리 인하가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블랙스완식의 금리 인하가 거죠. 뭔가 그렇죠.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취약 부분이 팡 터지면서 미국 경기가 꼬꾸라지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금리 인하는 사실 시장에서는 별로 내키지 않은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뭐 시장에서는 뭐 중앙은행 총재 이 연준 의장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 건 뭐 분명한데, 근데 중앙은행 총재들이 보통 화법이라는 게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앞으로 금리 이제 안 올리겠다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내리겠다 이 소리도 안 하는데, 네. 그걸 너무 과도하게 기대한 거 아닌가요? 네, 그건 맞는 말씀 같고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원죄가 있는 편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잘 안 믿고,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결기를 시장에 더 메시지를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예.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더 우리가 듣기에 도대체 뭐 언제 움직이겠다는 거야라는 답답함을 저희에게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금리 인상 발표 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관련한 발언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저희 FOMC에서는요,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언젠가는 안정될 거다. 빠르지는 않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물가가 안정이 될 거다. 그리고 적절한 수준까지 내려와야지만 그때 가서 금리 인하를 할 것입니다.
자, 파월 의장 발언 짧게 들었는데요. 이 파월 의장 발언 중에 우리가 의미 있게 아주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될 건 어떤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보다 약간 더 도비시한 스테이지로 넘어갔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건이 없이 그냥 금리 인상이 약간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였다면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1년 약간 넘는 기간 동안 5%를 올렸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거의 10번 연속 올렸는데 이 10번 연속 올린 히스토리는 있습니다. 2004년부터 5년까지 10번 연속 올리긴 했었는데 그때는 25bp씩 10번. 그래서 2.5를 올린 적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2배입니다. 그 2배로, 네, 2배 배로 넘게 올렸습니다. 올렸네요. 2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향후에 금리를 더 이상 인상은 안 하면서 뭔가 동결을 할 시점이 언젠가 올 거라는 뉘앙스로 약간 선회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제가 그 연설문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방금 전에도 그 기자회견이 나왔지만 어떤 기자가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2% 너네 타겟 얘기하는데 2%로 바로 안 내려고 3%에서 계속 걸려 있으면 어떡할 거니? 그러면 인플레이션 타겟 옮길 거니 3%로? 그랬더니 파월 의장은 no. 우리는 그냥 2%로 간다. 3%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거 우리 시나리오에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물가는 2%로 우리는 가겠다. 물가 중심의 파워스를 하겠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게 바로 이 FOMC 직전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미국의 14번째 규모의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뭐 이런 은행 위기 잔불이 여전히 남아 있다. 뭐 그런 어디 뭐 리스트가 돌고 또 관련 주가가 폭락하고 그러는데 허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뭐 얼마 전에 그 다이먼 그 CEO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끝났다. 은행 위기 끝났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1차 위기가 끝났다라는 얘기 같고요. 저희가 바로 이전에 있었던 금융 위기를 역사를 한번 보면 2008년 3월에 베어 스턴스가 파산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2008년 9월에 리만이 파산합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버냉키 의장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미국 경제는 굉장히 견조하고 미국의 파이낸셜 시스템은 굉장히 회복력이 있고 뭐 이렇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9월에 터졌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사실 노리엘 루비니처럼 그렇게 뭐 닥터 둠은 아니고요. 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저희가 왜 감기를 앓을 때도 감기를 한번 심하게 앓았다가 낫는 분들도 계시지만 항상 골골골골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약간 미국 경제가 그렇게 신용 측면에서 은행들이 신용을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골골골골 가면서 미국 경제가 한동안 굉장히 조금 침체의 길을 겪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은행권들도 여기 경기와 굉장히 민감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권들도 한동안은 이런 태도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띄는 블랙스완적인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조금 한동안은 조금 약하게 앓는 마일드한 리세션이라고 보통 부르죠. 어쩌면 그 모드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봐야 될 데이터들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러셀 네피어의 베어마켓이라는 책 네네네.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과거의 위기 때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기사 7만 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위기가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경우는 없고 갔다가 오히려 약간 반등하다가 다시 또 빠지고 이런 네네네. 것들을 반복했다는 네, 거. 대공황 때가 대표적이죠. 네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증시 오늘 좀 약한 모습이고 최근에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화는 더 나빠져서 환율이 오르는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부담이었는데 오늘은 뭐 환율이 어제 오늘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환율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환율은 당분간은 조금 약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약세라 하면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추세로 좀 당분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예. 드는 게요. 어쨌든 간에 환율이라는 게 금리 차로 인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뭐 그 경제의 펀더멘털이나 그렇죠.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기대 심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펀더멘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 보통 한국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예. 수출, 반도체 이런 것들 전부 다 안 좋은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 중국의 리오프닝 부분인데 중국의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더디고 내수 중심으로 일어나고 예. 있고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에 쌓였던 그 재고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재고가 소진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외국에서의 수입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중국 분들한테 또
또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예전 같으면 한국의 빗장이 열리면 한국으로 되게 많이 여행을 오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게 우리의 어떤 무역 수지, 서비스 수지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국내에서의 여행들도 굉장히 많이 자국 늘어나고 내에서. 자국 내에서 여행들도 늘고 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되게 내수 중심의 경제로 조금씩 선회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저는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들이 약한 부분이 아무래도 당분간은 환율 부분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원화가 보통은 엔화랑 같이 움직이는 통화라고 예. 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 결국은 통화 완화를 계속 당분간은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일본 은행 총재가 바뀌면서 뭔가 이전에 구로다 총재가 했던 통화 완화에서 약간 기조가 선회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간에 기대가 얘네들 있었죠. 얘기가 예. 있었으나 그러나 새로운 총재도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통화 완화를 가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 지금 일본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엔화 약세, 원화 약세가 같이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되는 건 엔화랑 비교해봐도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사실 변동성이 크다는 게 마켓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그 향후 플래닝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율 문제는 아무튼 계속 주시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올 FOMC 이번에 아무튼 예상대로 올리면서 한미 금리 차가 1.75%포인트. 175bp 역사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금리 차입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뭐 자본 유출 뭐 이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 저희가 걱정하는 자본 유출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급격한 자본 유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 트라우마가 한 번 있잖아요. 예. 1997년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급격한 자본 유출을 걱정을 하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라든가 어떻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여러 부분은 평균적으로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좋으니까 예. 아주 급격한 환율의 뭐 변화를 통해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서 또 환율이 굉장히 심하게 뛰고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환율이라는 게 금리 차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자꾸 가드를 내린 채로 복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우리나라 펀더멘털 중에 일부분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 무역수지 적자 14개월 예. 누중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또 하나 이어질 이벤트가 내일 이제 미국의 4월 고용 보고서가 나와요. 고용이라는 게 아주 미국 연준에서 중시하는 지표인데 이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속도는 그러니까 고용이 조금 줄어드는 고용 상황이 아까 파월 의장도 계속 그 연준 오늘 그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very tight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노동 시장은 미국에서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빡빡합니다. 결국은 수요보다도 공급이 적은 상황이 굉장히 누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들이 약간 누그러질 것 같긴 하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관측이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쨌든 오늘 연준의 결정이 사실 앞으로의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클리어한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는 데이터가 하나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 근데 그중에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정도 데이터가 중요한데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고용 상황이 얼마나 빨리 누그러지느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넘버들이 어떻게 꺾여가느냐, 특히 코어 근원 쪽에서 어떻게 꺾여가느냐. 세 번째는 이 은행 쪽에서 이 파이낸셜 마켓에 이 저희가 지금 걸려 있는 여러 가지 파이낸셜 마켓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풀려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뱅크런이 얼마나 일어날 것이냐, 예. 은행들이 얼마나 파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고용이라고 봅니다. 향후 연준의 앞으로 행보를 보려면은 뭐 미국 경제의 침체 정도 수준 뭐 그것이 결정적일 것 같은데요. 이 고용 추이도 뭐 그 중에 하나일 거고 그밖에 그 교수님이 특별히 보시는 어떤 미국의 어떤 변화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제가 특별히 요즘 보고 있는 그 통계 중에 하나는 미국의 은행들이 스몰 펌, 작은 기업들에게 얼마나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지 예. 그렇게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우리나라 뭐 은행의 대출 비중. 태도 지수라고 대출 태도 그러죠. 지수라고 예. 부르는 그 비중인데요. 비중을 보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아, 지금 있는데요. 그래프가 나오네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대출이 저기 올라가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게 까다롭게 하고 있는 은행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2000년대 이후 보시면 리세션이 언제 있었냐면 2000년대 초반에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를 딱딱 보시면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뭐냐? 그러면 저 대출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대출 아주 깐깐하게 본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리세션이라는 걸 판단을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지나고 나서 그때가 과거의 그렇죠. 어떤 시점이 리세션이었노라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레그를 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한 1년, 2년 후에 지금을 바라봤을 때 이 리세션이 이미 시작된 그때였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희는 리세션에 들어와 있는 미국 경제는 리세션에 들어와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최근에 그 언론이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빈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물가는 안 떨어지고 네. 경기는 더 꺼지고 다운으로 가는 네. 그 분위기가 지금 미국의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경제로 돌아와서 참 이 수출이라는 우리 말씀하신 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하지 않으면 경기 살아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수출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돌파구가 없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시쳇말 존버라는 표현을 약간 쓰는데요. 예. 약간은 버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대중 수출이 22.8%입니다. 그러니까 대중 수출의 비중이. 예. 그러니까 사실 대중 수출이 절대적인 나라예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생각보다 우리 물건을 사다 쓰지 않고 우리나라 여행 잘 안 오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풀릴 것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 하반기로 가면서 반도체 경기가 좀 나아질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좀 걸고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수출 품목 중에 IT가 한 35% 정도 차지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중에 55% 반도체 중에 55%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반도체 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경기 이런 것들이 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수출이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수가 단기적으로는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보통은 수출선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제 정책적인 아주 디테일한 정책적인 어떤 디자이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변화할 때가 더 있나요? 이미 뭐 온 세계에 우리 상품들이 나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가 아직 젊고 그리고 네. 인구가 생각보다 빨리 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혹은 한국이라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 혹은 또 인도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유럽에서도 유럽판 칩스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럽 시장도 접근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 그러니까 수출에 있어서도 전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플래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정부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